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이 열릴 예정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은 지난 2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확보하면서 숙적인 일본과 이란을 피하게 됐지만 까다로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죽음의 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스포츠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여린 아이들이 다양한 피부 질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직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들의 경우 발진과 땀띠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연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7번째예요. 네, 어젯밤이었죠. 살포를 하고 이게 바람 타고 도심 등지에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늘 그랬듯이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혹시 유독성 물질이 있을지 몰라서 네. 통제선을 치고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오물을 주워 담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통신선에도 걸리면서 한국전력에서 현장에 급하게 나가보기도 했고요. 서울 종로 한복판에도 떨어지면서 외국인들도 어리둥절해하고 뒤늦게 알고 나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주택가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오물풍선이 터진 채로 발견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합참은 이 풍선 총 개수는 아직 집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용물 대부분은 폐지로 지금까지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번 달에도 24일, 25일 연속으로 보내다가 그 사이에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바로 다음 날 26일에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처음으로 백년도와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요. 네,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했는데요.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 연평도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1000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서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K9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는 사격을 금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대들은 이 K9 자주포 등을 내륙으로 옮겨서 사격 훈련을 해왔었는데 이제 7년여 만에 재개가 된 거고 해병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이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근방 이 NLL 지역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대 군사적 긴장 수위는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군사협의 때 맺어졌던 2018년 그 이전으로 사실상 회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중에 그 남해 공해상에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동해에는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북한은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인데요. 미사일 총국은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탄도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 대한 목적으로 다탄도에 의한 각계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 다탄두라는 말이 나와요. 북한이 이렇게 다탄두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공개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북한은 또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우리 시설, 그러니까 온천장과 온천 빌리지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이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우리 측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온천장과 온천 빌리지는 모두 현대 아산이 지었고 관광공사가 2002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 금강산 관광 중단되기 전까지 운영을 계속 해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철거 움직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포착이 됐고 지금 철거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진행해 왔고 그 지시 이후에 해금강 호텔, 골프장, 리조트, 온정각, 또 횟집 등을 잇따라서 철거한 뒤에 가장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은 소방서도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사망자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3명이 추가로 신원이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아직 6명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3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밝혀졌고 국과수는 사망자 23명 전원이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네, 이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 실제 불이 붙었다가 자체 진화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화재 발생 석 달 전에 소방당국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기존에도 각 공장들을 규모별로 나눠서 2년에 한 차례 소방활동 조사를 합니다. 화성소방서가 지난 3월 말쯤에 아리셀 공장에서 소방 여건을 조사를 했고요. 당시 소방당국이 공장 내 건물 11개의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상황이 발생할 때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이 3동인데 이 3동을 또 짚었어요. 3동 제품 생산 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급격한 연소 또 제품 생산 라인 쪽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거 다 고스란히 이제 실제로 네. 드러난 거죠. 이미 소방당국이 봤을 때는 이 아리셀 건물들 봤을 때 현황, 구조, 또 보관 중인 쌓여있는 위험물의 종류, 불 확대 요인 등을 모두 파악을 한 거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또 화성소방서는 이어서 화재 발생 19일 전인 지난 5일에 아리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화재 예방 컨설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담당 직원 3명을 데려다가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설명을 해주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이 리튬이 위험한 물질이니 이런 특성이 어떤 것이고 사고 사례가 어떤 건지 일종의 안전 교육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소방당국 경고와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리셀은 이후에 불이 났을 때 자체 신고 진화를 완료했으니 119 신고도 안 해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에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노동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유해 위험에 대한 관리를 사업장에게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재 현장을 직접 항의 방문해서 아리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요. 네, 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당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고인과 유족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심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그런데 정작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들에게는
사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고, 그러니까 이게 분향소에서 이런 성토가 나왔다고 해요. 의장님이 좀 나서달라. 그렇게 해서 우원식 의장이 직접 아리셀 관계자를 만나러 그 정해진 일정이 있었지만 이걸 변경을 하고 화재 현장으로 차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임원진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리셀 회사 측이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자세였다면 진작 유가족을 만났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써서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차 돌려서 갔는데 정작 박성관 대표는 또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우 의장이 다녀간 그날 늦은 밤에 박순관 대표는 임원진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그렇지만 분향소가 문을 닫기 30분 전이었고요. 유가족들도 숙소로 떠난 뒤였습니다. 리튬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번 참사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환경부가 배포하는 사고 대비 물질 키 인포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고 대비 물질로 위험한 화학물질 97종의 위험성과 또 노출 시에 어떻게 하는지 진압 요령을 담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쪽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는 물건입니다. 리튬과 같은 물 반응성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아노 나트륨 같은 것 경우에는 물과 반응성이 매우 좋고 물하고 반응했을 때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포 자료에서 물과 반응하지 않고 소화제로서는 물을 사용해도 된다. 전혀 딴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네. 거고요. 산화에틸렌도 이 물이 소화제다. 그러니까 물이나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점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곧바로 물로 꺼야 된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트리메탈아민이라는 물질도 물과 접촉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 그러나 물로 끌 수 있다. 어떤 얘기를 따라야 될지 모르게끔 네. 되게 어리둥절하게 써 있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뭐 이번에라도 이런 오류를 파악을 했고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화재로 우리가 금속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라는 점도 드러났는데요. 그 리튬 금속, 이런 금속으로 인한 금속 화재가 물질별로 끌 수 있는 효과적인 소화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소화기 형식에 대한 표준, 또 승인하는 기준, 이런 기술 기준 전혀 마련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리튬과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구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오늘까지인데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네. 올해도 법정 기한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도 많이 살펴본 내용인데 지금까지 맹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그 사용자인 경영계 쪽에서는 업장별로 사정이 너무 달라서 최저임금 맞추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수다라는 거고, 노동계는 낙인 효과다. 이거 그러면 직종별로 금액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노동계가 또 근거 자료, 사용자 측의 근거 자료를 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그럼 이제 사용자 측 경영계가 새롭게 제시하는 자료 갖고 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또 다른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은 아무래도 얼마가 되느냐일 네. 텐데,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얼마로 내느냐가 되겠죠.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 오른 점을 감안을 하면 최소 생활 여력을 위해서라도 노동계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반대를 할 텐데 역시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아서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올릴 수 없다라는 논리인 거고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그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가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또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영계가 주장할 수 있는 최저선, 그냥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최저임금인 거겠죠. 더 내릴 수는 없고 여기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건 지금의 최저임금인 9,860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세 곳이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어요. 네, 이로써 연대 의대 산하병원인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일부 진료가 축소가 됩니다. 그 휴진 범위는 비중증 환자 외래 진료, 응급하지 않은 수술 등이고요. 입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 유지 업무는 휴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면 휴진은 아니고요. 교수들 개별 휴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단은 정상 진료하고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면 휴진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휴진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또 세브란스뿐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어제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밝힌 사실인데요. 지난 3일 오후에 전남 여수산단 한 부두에서 50대 노동자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 받고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해당 병원에서 영상 촬영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지 접합을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40분가량 병원을 찾았는데 가까이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여기가 여수였는데 전남에서 경기도 대구까지 전문 병원에 물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고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경기도 시흥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시흥까지 이동을 한 거죠.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밤 11시쯤에 도착을 했고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미 괴사가 진행돼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에 골절 수술까지 받는 데는 총 20시간이 걸렸고요. 이 수용할 수 없었다고 했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자리에서도 내탁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지난 2월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정부와 의협 환자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난 자리였어요. 일단 조규용 장관하고 이면택 의협 회장이 대면하면서 예상했던 것대로 좀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고 그동안의 공방을 계속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날의 요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어떻게 나온 건지 또 총선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를 한 건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소통은 잘한 건지 공개는 잘한 건지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 좀 부실했던 점도 드러났는데 조규용 장관 발언이었습니다. 이 언제까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자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환자들의 울부짖음은 메아리처럼 맴돌았는데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 입지 않는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자리에서 어떤 나온 건 없었죠.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이러니한 게 의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할 때 환자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없는 거죠. 또 2,000명이라는 숫자 도출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건강보험 심평원장 지냈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대통령의 경로 때문인지 한간에 떠도는 대로 2,000공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이면택 의협회장은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금의 이런 의료 공백 사태는 모두 복지부의 탓이고 막말에 대한 사과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군포 사이와 더 가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이천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양재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논산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선임을 놓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큰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국내파 감독에게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구체적인 후보도 거론되고 있어요. 네, 정혜성 기술위원장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한 이름들이 있었죠. 최근에 지역 예선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이 김도훈 감독 그리고 네. 이제 그 전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었던 홍명보 감독 등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 전북현대의 감독을 맡았었던 주제 모라이스 감독도 약간 그 해외판지 국내판지 애매한 그런 감독이긴 합니다만 국내파 감독으로 어느 정도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 지도자 협회가 좀 공식 출범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자 협회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국내 감독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이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신태용 감독의 또 거취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계약이 6월 30일 날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후에 아직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이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신태용 감독이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대한축구협회와의 계약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현지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뭐 국내파든 해외파든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협회에서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지금 감독을 뽑는 이유는 뭐 아시아 내에서 1위를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면은 어떤 그 세계적인 최근의 전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감독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축구협회 행보를 보면은 뭐랄까요 좀 전술적으로 번뜩이는 감독을 찾는다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그런 처우나 요건에 적합한 그나마 들어맞는 감독을 찾는데 조금 방향성이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축구협회가 과거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는데 너무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네. 당장 오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이 있어요. 네. 새 사령탑은 같은 조에 배정된 상대팀 분석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만나면 까다로울 상대도 좀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란과 함께 1포트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 3, 4, 5, 6포트까지 팀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네. 우선 2포트는 사실은 이 팀의 이 2포트에 속한 어느 나라든 1포트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팀들입니다. 호주, 카타르, 이라크 네. 이 정도가 되겠고 그나마 좀 이라크가 무난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쉬운 상대들은 아니에요. 3포트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연 좀 경계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월 A매치에서 무승부가 아니었으면 사우디는 2포트까지 올라갔을 그런 축구 강국이고 최근에 워낙 또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4포트에서는 이제 가장 좀 애매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상대들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파울루 벤투 감독이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복병이 될 것 같고 5포트에는 이제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스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이 정도 포트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고 의외로 6포트가 어려워요. 가장 하위권의 팀입니다만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기를 하면 이거는 뭐 저기 축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치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랑 같은 조가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또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또 이끌고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6포트에서 북한이나 인도네시아를 만나는 게 더 5포트보다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흥행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흥행적으로는 성공하지만 흥행이 결과로 이어질지 이게 또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네, K리그 소식도 살펴볼게요. 네. 네,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FC 서울의 수비수 황현수가 결국 방출 처리됐어요. 맞습니다. 25일 이 서울 구단이 이제 공식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이 부분을 프로축구 연맹에 제보를 하고 즉각 계약 해지를 결정을 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음주운전 자체도 물론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이 사실을 구단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점이 구단 측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그래서 금메달을 땄던 기록도 있는 선수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FC 서울 입장에서는 선수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거랑은 상관없이 팀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냥 중차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예전에도 2022년에도 전북현대의 쿠니모토 선수 그리고 작년에는 FC 안양의 조나탄 그리고 수원FC에서 라스가 또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켰었거든요. 네. 선수들의 어떤 그런 조금 더 높은 프로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던 손준호 선수가 네. 4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렀어요. 22일 경기였습니다. 이 FC 서울과 원정 경기에서 손준호 선수가 후반 15분에 교체 출전을 해서 35분간 뛰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무려 1329일 만에 K리그 복귀였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대표로 뛰는 등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중국 공안에게 구금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이었잖아요. 그 구금된 기간 동안 이게 일반인이랑 또 다른 게 소위 말해서 몸을 만들 수 없는 축구 선수로서 그쵸.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6 리그까지 내려가서 이제 절치부심하는 노력 끝에 결국 복귀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 약간 그 감흥에 젖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네.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손준호 선수가 풀타임을 뛰려면 체력을 조금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들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그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이제 주장이 또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욕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폭행이 곁들여진 행위들이 이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손흥정 감독은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손흥정 감독이 이전부터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호랑이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최근의 트렌드랑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사안이긴 한데 좀 새로운 방법의 어떤 훈육이라든가 지도 방법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올 시즌 역대급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야구에서는 네. 의미 있는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의 최다 안타 기록에 이어서 네. 이 기아 타이거즈의 신의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이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를 모두 기록한 게 박재용 이제 해설위원의 96년과 2000년 그리고 이병규, 에릭 테임즈 선수에 이어서 김도영 선수 5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선수들은 모두 30-30 클럽 혹은 40-40 클럽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김도영 선수도 이번 시즌에 30-30 클럽 달성에 이제 다가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 2015년 테임즈가 외국인 선수였으니까 이번 시즌에 30-30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2000년도 박재용 선수 이후로 24년 만에 와. 대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야구계 트렌드를 보면은 홈런이면 홈런, 도루면 도루 한쪽 분야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김도영 선수의 최근 모습을 보면 약간의 그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팬들이 열광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나요. 네, 어떤 맞습니다. 대기록을 달성할지 또. 네. 네, 김도영 선수를 비롯해서 삼성 라이온즈 김영훈, 네. 두산 베어스 김태견 등 이 올해 젊은 선수들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프로야구 흥행에 한 몫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인기 구단의 선수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제 인기에서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구단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흥행이 좀 도드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런 ABS 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제 심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베테랑 선수들에게 우대를 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사람이니까. 추측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 있는 활약을 하다 보니 이런 상승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프로야구 팬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성적 그 이상의 어떤 젊은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열광하는 그런 부분도 흥행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인기에 화답하듯이 치열한 승부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화요일 이 잠실과 사직에서 명경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피디님도 보셨죠. 잠실에서는 일단 이 LG의 캐시 켈리 선수가 9회, 8회까지 이제 퍼펙트 게임을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9회 선두타자 윤정빈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하기 전까지 네. 퍼펙트 게임 나오나 이런 좀 기대가 있었고 결국 완봉승을 따냈어요. 그리고 사직에서는 이 14대 1로 기아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15대 15까지 경기가 이어지는 혈전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 14대 1, 이 13점 차의 경기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네. 하마터면 이 기아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뻔했었는데 무승부로 끝났고 어제도 네. 또 굉장히 명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척에서는 키움과 NC의 경기에서 키움이 오르자 10대 0으로 이겨있다가 9회 초에만 한 이닝에 볼넷을 8개 내주는 명경기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혈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올스타전을 앞두고 프로야구 인기에 또 좋은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파리 올림픽 소식 살펴보죠. 이제 네.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 선수단 미디어 데이가 또 이제 D-30일 기점으로 열렸고 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 소식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댄스 부분에서는 우리 콩텐으로 또 유명한 김홍렬 선수가 또 이제 비보이 최초로 올림픽에 또 나서게 됐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부분에서는 이도현 선수, 서채연 선수까지 이제 신은철 선수까지 또 이제 새롭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니스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순우 선수도 이번에 출전권을 따냈어요. 올림픽 테니스 단식 출전권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권순우 선수는 지금 랭킹이 300위대긴 하지만 부상에 따른 보호 랭킹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80위까지 적용이 됐는데 원래는 상위 56명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일부 빠지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된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2021년에 열렸던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2대회 연속으로 남자 단식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도쿄 때는 단식 1회전 탈락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도쿄 올림픽보다 더 네. 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걱정이에요. 특히나 이 선수촌 내 숙소에 에어컨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 그 방송단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바람막이 입어야 될 정도로 살짝 쌀쌀한 날씨인데 경기가 이제 몰입하고 있을 8월 초에 날씨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 네. 선수들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홍수가 걱정된다? 홍수 대응 국민안전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 하나. 홍수 알림이 앱을 켜고 전국 홍수 상황과 실시간 하천 수위를 확인하세요. 스위치 둘.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알림이 뜨면 주의 운전해주세요. 스위치 셋.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켜고 강우 상황 및 침수 우려 지역 등 홍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특히 하천 주변에서는 댐 방류 재난 안전 문자를 꼭 확인하고 경보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켜는 순간 국민 모두의 홍수 대응 안전 스위치 온.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할 때 나 자신과 내 자신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실제로 대화에서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내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나는 말하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해서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고요. 내는 대명사 나의 소유를 뜻하는 격조사 의가 붙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 쓰여서 앞에 가리킨 바로 그 사람임을 강조해서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라는 말 앞에는 주로 대명사나 명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는 나 자신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 자신을 알라 라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은 표현만 보더라도 내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맞는 형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중부지방은 지금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이 31.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지금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차츰 전남과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저녁부터는 남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그칠 전망이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그밖에 경남과 전남에는 5에서 20mm,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강릉 33도,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 제주 25도 등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동안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을 대거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비대위원은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한풀이이자 안갚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은 데 대해 계속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올해분 예산이 8년 만에 삭감돼 과학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내년분 예산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올해 4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온갖 대책에도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올해 4월 태어난 아기는 모두 19,049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21명, 2.8% 늘었는데요. 월별로 보면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말부터 늘어났고 1년 반 정도 지나 출생아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요.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터라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2년까지 4만 명대였던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8,528명으로 1년 전보다 12.5%나 급감했는데요. 깜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올해 초 감소세가 여전했던 탓에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명이 채 안 돼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같은 기간 결혼하는 부부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 반가운 아기들을 보려면 또 사랑의 결실도 있어야겠죠.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00건에 달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5% 가까이나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외 없이 혼인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로 결혼을 미루면서 혼인이 몰렸던 2023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대구와 울산, 경북, 서울 등의 순으로 혼인 건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들어서 살짝 늘어나나 싶더니 올해 정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대전, 대구에서 유독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파격적인 지원 덕분인데요.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부터 만 19세에서 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일시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전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다 3월부터 2달 연속 결혼이 늘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대구는 2020년부터 결혼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이자 상환액 가운데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결혼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4월 결혼이 38% 가까이 늘어 전국 증가율 2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결혼이 늘었고요. 또 독특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의 데이트 주선 행사도 20, 30대 남녀들의 결혼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정책 효과 때문인지 파격적인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사하구에선 연애만 해도 용돈을 주겠다. 이런 지원책이 나왔어요. 네, 부산 사하구는 한술 더 떠서 미혼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상견례 비용, 결혼과 전세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관련 행사 예산을 2024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는데요. 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에게 우선 커플로 매칭이 되면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고요. 상견례 시에는 1인당 100만 원, 결혼을 하게 되면 축하금 2천만 원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셋집을 구할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5년간 월세 8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했거든요. 딱 1년 전인데 또 마침 제 아내도 부산 사람이에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년만 더 연애하다 결혼할 걸 싶을 정도인데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 10월 카운트다운 걸어놓으시고 얼른 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일단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출산 직원에게 이 자녀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서 화제를 모았던 부영그룹만 봐도요. 최근 진행한 직원 공개 채용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고요. 네, 이 출산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큰 주목을 받았죠. 지금까지 무려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최근 7년 만에 연 공개 채용에 지원자가 구름같이 몰렸다고 합니다. 직군별로 예전보다 5배 넘게 증가했고요. 특정 직군에는 지원자 수가 10배까지도 늘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도 20, 30대 지원자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부영그룹 측은 현재 면접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수치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출산장려금이 채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호반그룹도 셋째 이상부터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은행권에선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육아퇴직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곳곳에서 저출생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보험 설계사 시험이 인기인가 봐요. 최근 보험 설계사 시험에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엔 무려 2만 5천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몰렸는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2만 명 가까이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5% 넘게 늘었고요. 매달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업으로 설계사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이 본업을 따로 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길 원하는데 특히 택배나 배달일 같이 통으로 시간을 내기 부담스러운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는 불황일수록 설계사가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계사 시험은 합격이 쉬워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겸직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접근이 쉬운 것에 비해서 소득도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304만 원으로 나타나고요. 이 보험 상품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느린 탓에 설계사 수요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아나운서님 포함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또 일벌레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솔깃한데 네. 혹시 제가 다음번에 서류 뭉치 들고 방송국 찾아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랄 것 같은데요. 다음 뉴스 또 볼게요. 폐암과 후두암, 심장병 모두가 잘 아는 흡연의 폐인데요. 담뱃값 겉면에도 이렇게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고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요. 네, 지금도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그림들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피우겠냐 되묻듯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담뱃값의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12월 말부터인데요.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데 지금까지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사실 계속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동일한 내용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렇게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어 2년마다 변경하는데 올해 말 5번째 변경에 나섭니다. 먼저 사진부터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10가지 경고 그림이 사용됐는데 여기에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 2가지 병변 사진이 추가되는데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 사진이 실리게 되고요. 또 심장병 그림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모습을 나타낸 기존의 은유적인 이미지 대신 적나라한 심장 수술 사진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 문구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피해만 명확하게 표기했었는데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 이렇게 문장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고가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실제로 남성의 경우 지난 2016년 40%가 넘었던 흡연율은 2022년 30%까지 줄었고요. 여성의 경우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경고 그림과 문구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새롭게 달라지는 담뱃값 경고가 흡연 예방과 금연 결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산모의 국소 마취술, 그러니까 페인버스터와 이 무통주사를 함께 쓰지 못하게 지침을 내렸다가 반발이 커지면서 수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시행인데 아직도 수정 지침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네, 당장 분만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산모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세진 반발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7월이 다가왔는데도 명확한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두 치료법 병용에 대한 유용성은 충분히 입증됐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태아의 안전면에서 유용하다면서 해당 예고안에 대한 우려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정확한 지침을 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출산 예정이라고 밝힌 한 산모는 병원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고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냐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고요. 한 누리꾼은 어떻게 맨날 부처 정책을 확인하고 있냐면서 일단 일부터 진행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하기 그지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분만 전문 병원은 제왕절개 시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공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둘 다 사용은 어렵다고 들었다라고 말했고요.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쓸 수 있게 하도록 결정했지만 당초 80%에서 90%로 올리기로 예고했던 본인 부담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행정예고 수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논란에 불을 지폈던 본인 부담 100%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감독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 KCC 이지스 소속 허웅 선수가 3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네, 결별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에 고소까지 하게 됐는데요.
허웅 선수와 지난 2018년부터 4년여간 교제했던 이 여성은 2차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허 씨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2번 모두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은 출산 전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허 씨가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하자 이때부터 스토킹과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박 강도는 더 세졌는데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허 씨는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는데요. 네.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받아 견딜 수 없었다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조작만으로 즐길 수 있고 또 게임을 꺼둬도 알아서 성장하는 이른바 방치형 게임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게임은 하고 싶고 그런데 도통 즐길 시간은 없고 하루를 잘게 쪼개 쓰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게임을 꺼둬도 캐릭터가 알아서 커나가는 방치형 게임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과거 신드롬을 일으켰던 다마고치 게임 방식과 비슷한데요. 수십 명의 이용자와 함께하는 역할 수행 게임보다 조작도 훨씬 단순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게임을 할 수 있고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잠깐 들어가서 몇 번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 매출도 크게 들었는데요. 특히 제작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 최근엔 대형 게임사들까지도 방치 게임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운빨 게임으로도 불리는 장르도 인기인데요. 랜덤 다이스로 유명세를 탔던 국내 중소게임사 111%의 신작이 출시 한 달 만에 10위권대로 진입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명칭 그대로 운의 요소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용자의 운에 따라 강력한 캐릭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재미 요소로 꼽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즘 이런 방치형 운빨 게임 트렌드 팍팍한 현실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유라곤 찾아보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의 삶 그리고 한 방을 노리는 일확천금 운빨까지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불평불만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제 몫을 해냈던 1호 로봇 주무관이 계단에서 추락해서 완전히 멈춰섰다고요. 네, 경북 구미시 최초의 로봇 공무원, 로봇 주무관이 업무 시작 1년 만에 장렬히 퇴장했습니다. 뭐가 그리 바빴는지 행정서류 배달을 위해 구미시의 2층을 지나다 갑자기 인근 계단으로 돌진했다고 하는데요. 약 2m 아래로 추락해 결국 완전히 작동이 멈췄다고 하네요. 로봇 주무관은 지난해 8월 구미시청이 특별 임명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로봇입니다. 공무원증까지 달고 청사 본관 1층에서 4층을 오가며 부서 간 서류 등을 배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도 꼬박꼬박 잘 지켰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고 직전 제자리를 빙빙 돌며 서성였다고 하는데요. 문득 냅다 계단으로 돌진한 만큼 로봇에게도 팍팍할 정도의 업무였나 싶기도 한 엉뚱한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평소에 병원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날이 더워지는 걸 체감을 잘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 이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네.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장마까지 서울에 맞아요. 온다고 해서 이 온도와 습도가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땀띠.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 기저귀 차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기저귀 발진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날씨 더워지면서 이제 아이들 피부 트러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받아요. 네.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기저귀 발진하고 땀띠를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 기저귀 발진 그리고 땀띠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나이가 아무래도 불편할 때니까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발진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원인을 딱 요약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 장벽하고 이 기저귀 자체가 갇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저귀는 소변이나 대변이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안에 소변 대변을 보게 되면 안에 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요즘처럼 습도가 올라가는 날에는 기저귀 안에 습도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곳에 피부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도 사우나 가서 보면 피부가 야들야들해지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근데 아이들 피부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데 문제는 아이들 피부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피부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피부의 가장 거층, 그러니까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부분은 꽉 눌려 있거나 아니면 막 움직이면서 부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피부 장벽이 더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엉덩이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안에 아이들이 대변 소변을 보면 대변 속에 효소 성분하고 소변 속에 화학 물질 그리고 대변 속에 또 세균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와서 엉덩이 피부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오면 보통 엉덩이 피부가 막 다 벗겨지거나 피가 나기도 하는 되게 심한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저귀를 고르느냐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에는 이제 여름용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네. 네, 여름용 기저귀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흡수력이 좋은 걸 당연히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흡수력이 좋은 걸 사용하시면서 또 아이 피부에 맞닿는 부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저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사이즈를 잘 고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저귀가 너무 작거나 딱 맞으면은 이게 허벅지 부분 꽉 조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피부 자극이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저귀가 너무 작아졌다면 남은 기저귀에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 중고로 파시고 네. 다음 단계 기저귀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살짝 큰 거 기저귀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새서 또 힘드신데 그래도 소변 새서 옷 세탁하는 게 기저귀 발진 생겨서 애들 아파하는 거 케어하는 것보다는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기저귀는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 기저귀 대신에 천기저귀가 이제 기저귀 발진에 더 좋다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일회용 기저귀보다는 그 아이들 피부에 닿는 안감이 덜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제 대소변을 봤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가지고 빨리 갈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위생 관리에 좋은 게 맞아요. 천기저귀는. 네. 근데 천기저귀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뭐냐면 아이가 대소변을 봤을 때 정말 바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기저귀는 아무래도 흡수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방치를 해두면 이게 더 피부 자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아이가 대소변 봤을 때 바로바로 갈아줄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천기저귀를 쓰셔야 정말 일회용 기저귀보다 기저귀 발진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네. 부모님들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천기저귀. 네. 네, 이 외에도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엉덩이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기저귀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엉덩이에 갇혀 있는 게 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엉덩이가 뽀송하게 좀 통풍이 될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용변을 보고 나면 좀 닦아주시고 나서 한동안 기저귀를 입히지 않고 놀게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에 갑자기 바닥에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되게 힘들어요. 저희 집에서도 되게 많았던 일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바닥 치우는 게 아이 엉덩이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씻겨주시고 잘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조금 자유롭게 기저귀를 입히지 않고 좀 놔두셔도 되고 근데 이게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용변 보고 나서 닦아주신 다음에 선풍기나 드라이기 찬바람
찬바람으로 엉덩이 말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 자체로도 엉덩이 발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피부가 예민한 아이거나 아니면 발진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물티슈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제 흐르는 물에 엉덩이를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발진이 조금 올라왔을 때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엉덩이만 조금 담가서 노는 좌욕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잘 씻고 잘 말린 다음에는 로션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습도가 엉덩이 발진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근데 또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에는 적절한 보습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로션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수분은 차단해주고 안쪽 피부는 보습을 해주는 베리어 역할을 해주는 로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엉덩이를 잘 발라주시면 아이 피부는 좀 보습이 되면서 외부의 습도는 좀 차단을 해줘가지고 엉덩이 발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연고를 처방받아서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연고를 발라줄 때도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연고까지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저귀 발진이 되게 심한 상태일 거예요. 보통 피가 나거나 피부가 많이 벗겨진 상태일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용변을 봤다고 물티슈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흐르는 물로 닦아주시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닦아주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럴 때 대변 봤다고 비누나 세제 사용하시면 이 상처 부분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흐르는 물로 최대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완벽히 건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덩이를 잘 말려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연고는 얇게 발진 부분에 잘 발라주시고요. 이 연고가 어느 정도 스며들 시간을 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엉덩이를 자유롭게 기저귀를 안 입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발진이 낮다, 심하다, 그럴 때는 기저귀를 안 입히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저귀는 최대한 안 입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 뭐 베이비 파우더 이런 거 제품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파우더 제품 기저귀 발진 있을 때는 특히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저귀 옛날에 이 파우더 제품을 많이 썼던 이유는 딱 바르면 뽀송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엉덩이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루 같은 거를 피부에 바르면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이 가루들이 쫙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면서 이 좀 더 골짜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파우더가 주변의 습도까지 막 흡수를 하면서 우리 피부는 쪼글쪼글해진 상태에서 습기를 더 많은 면적에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저귀 발진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제품은 이제 아기들한테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저귀 발진뿐만 아니라 날이 더워지면 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피부 트러블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날이 더워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부 트러블은 땀띠가 있겠죠. 그렇죠. 예, 땀띠는 이제 땀샘에서 땀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주변의 온도 습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조금 손상돼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땀이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땀샘 안에 땀이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물집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게 땀띠인데요. 땀띠가 생기면 그 주변이 빨개지거나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어린 아기들일수록 땀샘의 기능은 좀 미숙한 반면에 체표면적당 땀을 만드는 양이 어른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땀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땀띠가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땀띠를 예방하려면 애초에 땀이 많이 나지 않도록 너무 더운 것은 피하고, 또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땀이 잘 마르고, 그래야 땀이 또 잘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땀띠랑 비슷하게 얼굴에 오돌도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신생아 때 많이 올라오죠. 네, 그걸 태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태열은 아기들 얼굴에 뭐가 나기만 하면 다 태열이라고 불러서 어떤 정확한 특정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열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부의 발진들을 이제 태열이라고 부르니까, 태열 중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주로 더울 때만 쫙 올라왔다가
시원해지면 좀 깔아앉는 그런 정말 땀띠처럼 올라오는 태열은 좀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땐 온도 습도만 잘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결국은 아기들의 땀샘 기능이 좀 미숙해서 생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온도 습도 조절 잘했는데도 이게 올라온 게 안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이 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태열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땀띠와 정말 많이 혼동하시는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찰진이라는 질환인데요. 네. 이 이름은 되게 낯서시죠? 모르겠어요. 뭐예요? 간찰진은 왜 피부 접히는 부분에 보통 통통한 아이들이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잘 관찰되는 이 접히는 부분에 빨개지는 건데요. 이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이제 피부가 맞닿는 곳은 습도가 올라가면 자꾸 이게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가 마찰 때문에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저귀 발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이 간찰진입니다. 그래서 간찰진은 기저귀 발진 관리법하고 비슷하게 잘 씻어주고 잘 말려주고 그리고 이 맞닿는 부분은 장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겠고요. 또 이게 너무 심하면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겠습니다. 뭔지 알겠네요. 저희 아이가 약간 팔이 소세지 같았거든요. 엄청 심하게.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벌려서 샤워하고 맞아요. 나면 꼭 이렇게 건조를 안 해주면 거기가 좀 빨갛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간찰진이군요. 네. 근데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좀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죠. 네, 물론 이제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사실 온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그래서 습도를 좀 잘 낮춰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굉장히 습해서 피부 질환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둘 다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한 24에서 26도 사이로 조절을 하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이 막 나요. 네. 그맘때 이 키울 때 집에 이렇게 습도계 두고 맞아요. 습도를 항상 체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습도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온도 습도 조절을 할 때 여름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 에어컨을 켜는 거죠. 이제 에어컨은 온도와 습도를 모두 잘 낮춰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습도가 너무 높은 날 에어컨을 세게 틀면 또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면 습도가 잘 안 떨어져서 또 꿉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잘 조절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니까 매년 새 제품으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아이들은 또 감기도 잘 들고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에어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어떻게 쓰는 게 건강에 좋은 방법이냐? 네.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특히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는 공간에는 직접 에어컨을 켜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가 안방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거실에 에어컨을 틀고 안방에는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만약에 거실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가 방에 있다 나오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을 때 에어컨 바람을 약하게 하거나 끄고 선풍기를 틀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습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장마철에 기온은 별로 안 높은데 습도만 높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습기를 틀면 너무 추워지니까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추워지니까 제습기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즘 집에 의류 관리기 집에 사놓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의류 관리기들의 제습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습기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이런 의류 관리기의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저귀 발진, 땀띠 등 여름철 아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들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네,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볼게요. 1774님, 땀띠 주사를 맞으면 땀띠가 싹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하셨어요. 땀띠 주사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잘 쓰지는 않는 거라서 네.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땀 분비를 좀 억제하는 약제들은 있어서 아마 이 약을 쓰면 좋아진다라고 들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땀띠 자체가 땀이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땀 나오는 걸 좀 억제한다면 땀띠는 좀 호전이 될 수 있겠죠.
9325님 기저귀 발진이 있어서 비판텐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번 며칠간 발라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밤에 기저귀를 살짝 열어놔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셨어요. 아, 네. 비판텐 연고는 이 성분 자체가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이 회복되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봐야지 이게 치료를 시켜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귀 발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엉덩이 좀 최대한 자유롭게 하고 밤에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낮에 최대한 놀 때도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먼저 있고 나서 이런 연고를 발라주셔야 효과가 있고요. 이 연고 효과만 기다리시면 효과는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2380님이요. 22개월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기 기저귀 갈 때마다 매번 씻기거나 물티슈로 닦아줘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기 기저귀를 가실 때 한번 씻어주긴 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마다 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뭔가 용변을 봤기 때문에 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용변을 안 봐도 시간이 지나서 바꿔주실 때에도 그 기저귀 안쪽이 굉장히 습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 방구도 끼고 막 그래서 안쪽이 청결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깨끗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 들으면서요. 조금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기저귀 갈리고 물로 씻기고 말리고 막 하루에 수십 번 그걸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막 지치는 기분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 우리 아이 어머님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소개할 공연은 뜨거워지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공연 한 편 갖고 왔습니다. 그 수식어가 좀 긴데 B급 좀비 코믹 뮤지컬 이블데드라는 작품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름에 어울리는 이 B급 좀비 코믹 뮤지컬이라고요. 예, 말 그대로거든요. 하나씩 풀어드리면 네. 여름이면 이제 공포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좀비물 딱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연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나고 재밌는 공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코믹인 거고요. 네. 이제 공포랑 코미디랑 결합을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B급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공연. 이제 거의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맞춤형 누구나 반드시 봐야 되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예, 맞춤형 뮤지컬. 그렇죠.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네. 뭔가 안 대표님의 소개 멘트에 예. 사심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작품인데. 네. 근데 단언컨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심이 묻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의도 없이 정말로 지금 이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연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제작한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일부 좌석은 이머시브, 그러니까는 관객이랑 직접 배우들이 만나면서 연출되는 공연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믿고 네. 대표님을 믿고 네. 한번 볼만한 공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들어보시면 뭐 흠뻑 빠지실 겁니다. 네, 관객과 직접 만난다면서요. 네,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작품의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공연 줄거리 같은 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 후반부에 극에 나오는 이제 좀비들이 나오거든요. 이 좀비들이 객석 앞쪽으로 막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좌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과 전투를 벌여요. 이제 일부 관객들을 좀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좀비들이랑 관객이랑 막 싸우다 보면은 뭔가 흔적이 남을 수 있잖아요. 싸웠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때 좀비들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피 색깔이 나는 핏물 같은 걸 담은 피 주머니를 갖고
이 좀비들이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 피 주머니를 관객들한테 막 터뜨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관객들이 그걸 맞고 막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자기 옷을 보면 옷이랑 양말, 막 신발 이런 게 다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연은 이런 부분이 매력인 작품이에요. 이제 그걸 또 즐기려고 오시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관객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좌석을 예매하신 분들한테는 우비랑 비닐 더싱 같은 걸 드려요. 근데 이제 관객분 중에서는 그걸 맞으려고 왔는데 그걸 왜 가리냐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 씬이 되면 우비를 개방을 하고 웃으면서 때로는 막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장면을 막 즐기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없고요. 가끔 가다가 좀비들한테 제대로 한번 당하려고 왔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 날 더 공격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계신 거 봐서는 아마 이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주 그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좀비들한테 좀 공격을 받으러 일부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겁이 많은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공연 보러 가기 전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가 네. 약 600석, 550석 정도 되는데 네. 그 좌석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좌석만 그렇거든요. 무대 가까이에 있는 1열부터 4열 정도까지의 좌석만 그렇고요. 이 좌석은 특별한 명칭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름철에 콘서트 보면 막 물 뿌리고 하는 거 요즘에 워터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약간 이제 이름을 패러디해서 이제 피를 뿌리니까 거기는 이제 뮤지컬 이블데드에서는 워터밤이 아니라 블러드 밤석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런 혜택을 제가 일부 좌석한테만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가려면은 예. 블러드밤 좌석으로 가고 싶어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좌석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좀 덜하지 않겠어요? 지금 입으신 옷은 아주 묻히기에 좋은 옷이에요. 언제든 한번 오시면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제가 서비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좌석의 재미를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좌석. 근데 이제 그 좌석만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공연에 배우로 참여했었거든요. 2017년 18년도에 이때 보니까 다른 좌석에 계신 분들은 블러드 밤석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좀비랑 관객들이 싸우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고 막 우비가 찢겨나가고 이걸 보는 재미를 또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재미 포인트죠. 예. 근데 안 대표님이 배우로 참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95년부터 이 공연계에 종사하면서 유일한 배우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블데드였고, 네. 저한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배우 제안을 하길래 그때도 대표였거든요. 근데 배우 제안을 하길래 장난인가 싶었는데 제가 맡았던 역할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어떤 역할이에요? 예, 애드라는 역할인데.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캐스팅 제안을 했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니까 네. 대사를 하려고 하면 끊어지고 대사를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 역이 제 대사를 뺏어서 얘기해버리고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럼 대사를 못하고 끝나요? 여기까지 이 대사가 이게 다고요.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 그나마 그마저도 이제 노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서 한껏 격앙돼서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총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래서 나한테 제안을 했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출연을 약간 결정했죠. 대사도 없고, 그러니까 없지 노래도 않다니까요.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대사량이 있었습니다. 네, 노래도 노래는 못 부르고. 노래는 앞부분 좀 불러요. 부르다가 불러요? 하이라이트로 갈 때 사람들한테 충분히 박수 받을 수 있을 만큼 클라이막스로 갈 때 총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었어요. 비용을 지불하기 좀 아깝고 이 대표님한테 딱이다 뭐 약간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저의 연기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공연이 만약에 흥행이 힘들어지면 제가 출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어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요. 어떤 공연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뮤지컬 이블데드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B급 좀비 코믹 뮤지컬이니까 이 내용 들으시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개연성이나 대단한 숨은 의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상황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숲속의 오두막에 5명의 대학생 친구들이 놀러 가요. 주인공 애쉬라는 친구와 그리고 이 애쉬의 친구 스캇
그리고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린다, 그리고 이제 스캇의 여자친구 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애쉬의 여동생 쉐럴, 이렇게 5명이 놀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오두막에 딱 들어갔더니 오두막에 아주 오래돼 보이는 이상한 그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상한 책, 녹음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녹음기를 딱 켜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노비 교수라고, 노비라는 건 이름입니다. 노비 교수라는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이제 그 흘러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상한 주문 같은 게 재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이 주문 때문에 이 숲속에 있던 악령 같은 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동생이었던 쉐럴이 가장 먼저 이 악령 때문에 이 숲속의 나무가 그 악령이 되거든요. 네. 이 숲속의 나무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쉐럴이 여행 내내 본인을 놀렸었던 스캇과 그다음에 그 린다 셀리를 차례대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 주인공 애쉬가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친구들이었던 이제 좀비로 변했던 이 좀비들과 싸우게 되는 이런 얘기까지가 일단 1막의 내용이에요. 요 정도 들으시고 노래 한 곡 듣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대표님 밀당을 참 잘하세요. 네.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제가 그 1막 설명드렸는데 이 주인공 애쉬랑 애쉬의 친구 스캇이 이 그 여동생 쉐럴과 자신들의 여자친구가 다 좀비가 된 상황을 맞닥뜨려요. 그 쉐럴이 좀비가 돼서 막 어디 창고에 집어넣고 자기 여자친구들이 좀비가 되니까는 막 총으로 쏴서 어떻게 겨우겨우 이 위기 상황을 막 급박하게 이겨내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이 공간에 오두막에 자기 둘만 이제 안전하게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서로 눈을 딱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부르는 아주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이 연속되는데 그 긴장감에 확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부른 넘버인데 노래 제목이 원작이 욕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했는데 네. 그것도 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겁나 빵당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실제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진짜 다른 제목이죠. 빵당해는 맞고 앞에가 좀 다른 건데 네. 요거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방송용으로 살짝 개사가 된 거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콩닥빵당해 네 여동생 좀비로 변했어. 겁나 빵당해 셀리도 마찬가지야. 겁나 짜증나 아끼던 내 티를 찢어놨어. 겁나 장난해 혹시 그거 내 거 아니야. 이 숲에 숨어있는 악한 기운 완전 망했어. 두에 다 좀비가 됐어. 더 참을 수가 없는 걸. 난 그만 가겠어. 아니야 아직 못 가. 린단 다리를 다쳤잖아. 내 여자는 죽었잖아. 난 가겠어. 야 어딜 가. 갈래 안 돼. 갈래 안 돼. 환장하겠네. 젠장 여행 종료야. 지금 도망갈 길도 모르잖아. 저 다리 가보자. 부서졌어. 길에서 차를 얻어 타면 돼. 내 말 좀 들어. 난 싫어. 난 지금 그냥 가자. 못 걸어 못 일어나. 린당 잊고 나와 떠나자. 겁나 답답해. 혼자라도 나는 떠날 거야. 겁나 삐진다. 스칸 날 두고 가지마. 네크로노미콘 그 죽음의 책 그걸 저주로 간다. 겁나 빵당해 죽음의 저주. 네, 뮤지컬 이블데드의 차마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1막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2막 줄거리를 또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1막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막에서 함께 놀러 온 5명의 친구들 중에 4명이 모두 죽고 이제 애쉬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 녹음기에 녹음을 했었던 그 노비 교수의 딸이자 그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애니라는 딸과 애니의 남자친구이자 조교수 정도 되는 이
에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역할입니다. 에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제이크라는 이제 이 남성이 오두막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끔찍한 상황에 놓인 애쉬랑 딱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교수의 딸인 애니는 칸다리안 좀비라고 하거든요. 이 좀비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막 해주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제가 맡았던 에드랑 제이크,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제이크마저 좀비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쉬랑 애니만 남는데, 애니가 이제 그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 탐사를 통해서 이 좀비들을 없앨 수 있는 고대의 문서를 발견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이 여기 안에는 그 2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좀비는 첫 번째 주문은 좀비들을 모두 깨워서 일쪽으로 모이게 하는 이 주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주문은 이 좀비들을 공간과 시간 사이로 없어지게 하는 주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장면을 해서 첫 번째 주문을 외운 다음에 좀비들이 다 나온 다음에 춤을 추고 난리를 부리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좀비들이 그때 관객들한테 내려가서 피를 뿌리고 여기 이제 관객들과의 사투가 막 벌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문을 애니가 딱 외쳐서 좀비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사실은 말도 안 되고 황당한,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공연 내내 웃고 놀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바로 이 뮤지컬 이블데드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공연인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저희는 대본을, 그러니까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대본을 처음 받아보고 리딩이라고 해서 대본을 쭉 읽어요. 네. 그때 배우들이 대본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게 그래서 얘가 좀비라고요?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하는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다 보면 처음에 등장할 때 배우들의 의상이 그 한껏 들떠서 오두막에 놀러 가니까 화사하고 이쁘고 귀여운 대학생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이제 1막 끝나고 2막 다 마무리돼서 커튼콜 할 때 보면은 배우들 의상이 같은 의상이었는데 모두 찢어진 의상에 피칠갑이 다 되어 있는 의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관객들이랑 함께 한 10분 정도가 살짝 안 되게 커튼콜이 이어지거든요. 이때는 이제 너무 신나게 이런 피칠갑된 찢어진 의상으로 춤을 춰가면서 하는 이 그 공연의 엔딩을 맞이하다 보면 관객들도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본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참 신나고 즐겼으면 된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커튼콜을 즐기고 신나게 뛰고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아까 그 관객들이랑 만나서 그 피 뿌리는 장면. 네. 그 바로 직전에 네크로노미콘이라는 그 씬이 있거든요. 이게 좀비들을 다 모여서 춤을 추게 하는 씬인데, 이 장면 때 저도 그때 나왔었던 거죠. 제가 대사도 없고 노래도 부르다가 끊기고, 그래서 별거 아니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한 게 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몸의 기준으로 지금보다 12kg가 빠졌었습니다. 오, 네. 공연을 하시면서요? 네. 연습하면서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로 대극장 다 포함해서 힘든 안무가 있는 뮤지컬 베스트 몇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그리고 게다가 좀비로 춤을 추니까 얼굴에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실리콘으로 만든. 숨이 턱턱 막혀 오는데. 여하튼 뭐 그게 좀비 역할하다가 진짜 좀비가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이었었습니다. 네. 춤추시면서는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격하고 어려운 안무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었을 것 같네요. 근데 처음은 멋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 관객들이랑 피를 뿌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딱 되면 객석에 널브러져 있는 좀비들이 숨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현실 자각 타임 이렇게 돼갖고 헉헉거리고 있는 좀비들을 몇몇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도 안 대표님이 직접 제작하시는 공연이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으로 홍보 멘트 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네, 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덥다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뮤지컬 이블데드에 오시면 너무 광고 톤이죠. 정말 제대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그 에너지 가득하고 코미디 센스가 풀 충전되어 있는 공연, 그 좀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름에 혹시 멀리 못 가시는 분들 여름 바캉스 공연장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공연 바캉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블데드로요. 네. 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뮤지컬 이블데드.
고맙습니다. 끝으로 어떤 곡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배우들은 숨이 턱끝까지 올라오지만 보는 관객들은 신이 나고, 조명이랑 어우러지면 내가 좀비들을 보는 건지 아이돌 그룹을 보는 건지 모를 만한 그런 장면,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장면인데요. 이게 음악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안무 엄청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 조금 전에 저희 노래 들려드렸던 그 검나방당에 거기 조건 배우가 같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도 같이 하거든요. 네. 이 넘버 역시 조건 배우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이블데드 가운데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춰봐 일어나봐 미친 듯이 박수 쳐 모두 박수